이번 주제를 맡은 김재훈이라고요. 그리고 먼저 시작하기 전에 칸 10주년 되게 축하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도 더 크게 이 이슈가 커지게 되면서 더 크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교육 선배님들의 어떤 설명을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여전히 역시나 다 유사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과 같이 이제 그린 리모델링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기술적인 어떤 진화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린 리모델링이 시작은 했지만 그렇게 어떤 정책적인 동향을 파악할 정도의 어떤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유럽의 그린 리모델 정책 동향을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탄소 중립을 위한 어떤 탄소 감축 노력, 그리고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그린 리모델 정책 방향이 잡힐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나왔던 정책이나 기술적인 어떤 키워드 한 3가지 정도, 이번 세미나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왔던 그 3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리모델, 유럽의 어떤 탄소 중립이라든지 제로 에너지 빌딩, 그린 리모델링과 같은 어떤 정책 흐름을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19년도에 나온 EU 그린딜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U 그린딜은 유럽의 어떤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현재의 어떤 기후 문제를 탄소 중립이라는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산업의 어떤 체제를 바꿔보자라는 정책 패키지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게 19년 12월 달에 나왔어요. 근데 그 이듬해 봄에 이제 코비드 19가 나오게 되면서 이 그린딜을 수행할지 말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있었었는데, 그해 4월 초에 EU 회원국 환경부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그린딜을 활용을 해서 초기 어떤 목적과 같이 그린딜을 활용을 해서 침체됐던 어떤 경제를 좀 극복 한번 해보자라고 했고, 이제 새로운 EU 집행위에서는 그린딜 정책 중에서 현재 경기 침체된 거세 회복을 담당할 수 있는 리노베이션 웨이브라든지 2030 기후 목표 상향 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수정 없이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그해 10월 달에 리노베이션 웨이브 지침이 나오게 됐고, 그리고 2030 그 기후 목표 상향에 대한 Fit for 55 패키지도 그 이듬해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그에 해당해서 이제 2030 55% 탄소를 감축하는 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건물 분야에서 EPBD 리퀘스트라고 24년도에 이제 개정돼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리노베이션 웨이브는 그 그린딜의 어떤 목적에 맞춰 가지고 현재의 어떤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그중에서 건물 탄소 저감, 그리고 건물 탄소 저감을 하기 위해서 리노베이션이 진행이 되는데, 이를 통해 가지고 경기 회복 및 일자리 창출. 그래서 세부적인 목표는 향후 10년 동안에 건물 리모델링 비율이 현재 한 1% 정도, 그때 당시에 1% 정도였는데 2%까지 상향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었고요. 그 대신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2%를 상회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원칙 한 7가지가 있는데 3가지 정도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에너지 효율을 최우선화하고 경제성을 감안해서 에너지 효율을 최우선화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정거적 평가 측면에서의 자연효율화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최정만 소장님께서 얘기했던 목재, 그리고 자원 순환 경제 측면에서의 어떤 자원 재활용, 그러니까 자재에 대한 재활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녹색 건축물 확대인데, 그거를 녹색 건축 확대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디지털 전환과 같이 융합을 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거가 핵심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정책들을 볼 때 이거가 수행되냐 안 되냐의 어떤 그 관건은 얼마나 만에 어떤 정책 기금을 마련했냐라는 건데, 그때 당시에 EU 넥스트 제너레이션 EU라고 해가지고 경제 회복 기금을 여기서 보시면 총 8천억 유로를 모았어요. 그리고 리노베이션 웨이브가 쓸 수 있었던 그 카테고리 중에서는 RRF라고 해서 회복 및 복원력 기금이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7,200억 유로를 이렇게 모았는데, 이 RRF에서 리노베이션 웨이브 측면에서 사용하려고 하면은 한 2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었었는데, 이 RRF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 대응하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 100이라는 기금을 만약에 신청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37%는 기후 변화에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20%는 이제 디지털 전환 쪽에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거를 받아 보니까 실제로 그 미니멈 목표를 다들 상회에서 이렇게 기금을 활용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신청하려고 하면은 이 RRF를 신청하려고 하면은 내셔널 리커버리 리질리언스 플랜을 이제 국가별로 이제 제출해서 그런 것들을 심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금액을 이제 조달할 금액을 이렇게 줄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27개의 업체가 제출을 했고, 27업체 중에서 한 18개 업체가 건물 리노베이션에 제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얼마만큼의 어떤 비용 그리고 GDP 대비 비율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고요. 정리 한번 해보면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린 리모델링의 효과, 에너지 그리고 공편익 등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하고 해당하는 그런 장점들을 활용을 해 다양한 측면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그냥 주거 비주거에 이렇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어떤 주거 특성 그리고 산업 특성을 고려해서 그린 리모델링 지원 정책에 대해서 개선하는 그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요 나라들의 어떤 그 기금 세부 항목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이 기금을 이제 잘 접수를 받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정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거잖아요. 이런 이 두 가지는 그대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어떤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기금 썼으면 탄소 얼마만큼 줄였는지에 대한 성과 측정을 할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어디 한 곳에서도 이걸 통해서 탄소를 얼마만큼 줄였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대상 건물 만약 주거라면은 몇 개 동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고, 비주거라라고 하면은 얼마 정도의 어떤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리모델을 했는지에 대한 목표를 하고, 그걸 얼마만큼 줄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명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26년 이제 어느 정도 목표가 이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기금이 써서 얼마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실시간으로 사용된 나라별 사용된 금액이랑 어디에 사용됐는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트4 그냥 55라고 할게요. 피트4 55는 이제 20 탄소 중립을 위해서 EU에서 목표를 잡았으면 2030 중간 지점의 어떤 감축의 55% 감축을 위해서 나오게 된 부분이고요. 건물과 관련된 게 EPBD 그리고 에너지 효율 그리고 신재생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와져 있고, 역시 EPBD도 22년도에 이제 피트4 55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개정을 하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3년도에 합의해서 최종적으로 24년도에 이제 EPBD 개정안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학권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EU는 여기서 신축 지입이 의무화라는 것은 제로 에너지 빌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 이미션 빌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타겟으로 잡고 있는 건 모든 공공 신축 건물들 같은 경우 28년부터 모든 것이 이제 제로 탄소가 의무화가 되고, 30년부터는 민간 건물 신축되는 것은 모든 것들은 제로 탄소 건물이 되어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2050년까지는 모든 이제 존재하는 EU 쪽에 존재하는 그런 건물들은 제로 탄소 빌딩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 EPBD는 이제 중간 지점이니까 여기서 보시면 주거 같은 경우에는 30년까지 16% 그리고 35년까지 22% 감축하는 것을 이렇게 타겟을 잡고 있고, 약간 무서운 게 있다라고 하면 비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3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 기준으로 했을 때 하위 16% 그리고 33년까지는 26%까지 다 만약에 에너지 효율 개선이 없으면 다 퇴출시키겠다라는 어떤 EPBD 리퀘스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EPBD 리퀘스트는 어떻게 보면 EU 쪽의 에너지에 대한 탄소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각 국가별로 이 기준보다 높게 갈 수도 있고 이 기준만 맞춰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이게 26년도 12월까지 이제 받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당하는 어떤 국가들에 대한 어떤 가이드
같은 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최정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가겠죠. 모든 것들은 에너지 평가가 아니라 정관적 평가를 통해 가지고 감축량을 산정을 하게 될 거고, 그럼 EPBD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더 진보된,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한 어떤 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탄소 감축 노력을 보면 다들 아시다시피 건물 부분은 총 4가지 정도로 탄소를 배출하고 있어요. 이제 자재 생산, 그리고 시공, 그리고 운영, 그리고 해체.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설계 기준, 그리고 제로 에너지 의무화, 그리고 공공 그린 인프라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운영 에너지 감축을 꽤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현재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계속 중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저탄소 자재를 통한 내탄소 감축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제도화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그 센터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었고요. 그리고 공공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는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하반기쯤에 이제 공표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에 대한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오픈되어져 있지 않은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탄소 자재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녹색 건축에서는 단위 자재에 대해서 규제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홀 빌딩 어프로치라고 해가지고 전체 건물에 대해서 절감분을 이렇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확대가 될 거고, 그리고 아마도 탄소 상세에 대한 부분이 아마 들어갈 거는 같아요. 어쨌든 내탄소라든지 운영탄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커버를 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만약에 최정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재가 이제 다 이렇게 밀어 넣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탄소 상세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제 추측에는. 근데 그게 얼마나 될지는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탄소 상세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아까 그 이혜인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린 리모델링 어떤 그 내탄소 포함된 어떻게 보면 평가 방법론, 그리고 그거에 플러스해서 이제 탄소 상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모든 이것들이 합쳐진 어떤 건물 정관적 평가 어떤 방법론이 만들어져서 이러한 부분들이 합쳐진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 탄소 거래 시장에서 이게 합쳐져야지 아까 얘기했던 경제성이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개념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단계별로 이렇게 더 과학적으로 진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 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약간 드렸는데, 이게 21년도에 이제 해당 그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한번 보고 그 사이클을 한번 제출했던 또 논문에서 그때 레벨을 두 가지로 봤어요.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게 에코2 기반의, 그리고 관리원에서 현장 검증하는 방식의 어떤 그런 평가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성능 기반의 평가는 이제 존속을 하면서, 두 번째는 이제 준공하고 나서의 실측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방식, 이제 총량이죠. 총량을 걸어서 내 건물이 얼마만큼 이렇게 실제 소비량의 효과를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미국 쪽의 어떤 그런 벤치마크 모델을 통해 가지고 진화되지 않을까. 근데 얼핏 이렇게 이제 세미나나 이런 거 들어보면은 미국 쪽에 하고 있는 벤치마크까지는 되진 않고 기후 정도 항목에 대해서 그 노멀라이즈를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평가 기준을 가져가고 있다. 이쪽에서 보면은 한 2.5단계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는 어떻게 됐든지 벤치마크 쪽으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재탄소랑 그리고 MBS 기법 이제 식재에 대한 어떤 그런 감축 효과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서 이렇게 작년에 이제 국토부랑 국토안전관리원이랑 107개 동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떻게 자재면 크게 상관이 없었었는데 추가적인 어떤 감축 요인을 추가해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음과 같이 방법론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했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린 리모델링의 내탄소 역량은 전체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에너지가 한 40% 정도 줄었다라고 보면은 이제 줄은 그 탄소량이 한 10% 정도 더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EPD, 목재, 그리고 식재까지 이렇게 넣어봤는데 EPD 넣었을 때 그렇게 미미했어요. 근데 신축 같은 경우에는 그 신축에서의 정관용 평가에서 보면 거의 80%가
콘크리트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저탄소 자재로 넣게 되면은 전체 배출량의 한 10% 정도 감축할 수가 있는데,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골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잘한 것들이 다단하게 많이 들어간다,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EPD 적용을 통해서는 큰 영향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고, 제가 이제 내탄소가 10% 준다라고 10%가 증가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래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10% 준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10%가 증가하는데, 거기서 이제 EPD가 한 1% 정도 남짓, 그 정도의 감축력을 보이고, 목재가 거의 깡패 수준입니다. 이쪽 내탄소 측면에서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얼마만큼 어떻게 보면은 목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재 특성을 감수해서 기능을 넘어서 얼마만 많은 범위에 대해서 적용하느냐가 관건인데, 거의 이제 늘어난 범위의 한 50%, 그리고 나머지 식재에 대한 흡수량까지 산정을 해봤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증가된 10%의 내탄소가 다 상쇄할 수 있는 정도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발적 탄소 시장 말씀해 주셔가지고, 역시 마지막에는 이러한 것들이 국제적 혹은 우리나라의 어떤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러한 것들 총량도 걸리고 탄소 거래에 대해서 이제 소비량 베이스로 이런 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아마도 자발적 탄소 거래 시장이 마지막에 잘 운영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황을 이렇게 보면은 0008 제일 많이 쓰고 있고, 0018 그리고 0025 정도가 이제 건물 보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베라 쪽에 나와져 있는 방법론인데, 그래도 이제 0008이 이제 가장 많이 그리고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쪽 내용들을 보면은 어쨌든 평가는 대부분 이제 자발 탄소 거래 시장이 후단에 이제 준공하고 나서의 어떤 그런 탄소 시장이기 때문에 명세서 베이스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제 내탄소라든지 어떻게 보면 MBS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런 탄소 흡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반영되어져 있지는 않았어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린 리모델링 그리고 목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나라 특화된 어떤 이런 방공론을 하나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인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효율 향상이라든지 감축 실적을 쌓아왔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그 NDC라든지 이공탄소 중립을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공공하고 민간 그린 리모델의 추가적인 감축 유도를 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적용 대상이라든지 이런 리모델링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건물들 어떤 식으로 이제 평가할지에 대한 그런 논의는 아직 좀 부족한 상태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내탄소는 결론적으로는 EU 쪽은 그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미국이라든지 EU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에너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탄소 하나의 통합이 돼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제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가이드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진행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벤치마크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건물 정관용 평가에 대한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에너지 이해하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건물 정관용 평가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 시점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